자, 이제 부동산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개발의 일부.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것을 하고, 감정평가론도 조금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잡다한 내용이라 조금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동산 관리하고요, 이 마케팅은 이건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고 난이도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둬야 되고요. 이게 출제 비중이 높긴 한데 일부는 어렵고 일부는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조금 패스하더라도 쉬운 것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어렵다 해도요. 지금 예를 들어 지대론이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가 외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고 이제 외국 이론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다 3개씩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3개씩 나오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개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헷갈리거든요.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5개 지문이 있잖아요. 우리 5개 지문을 이제 풀 때 5개를 다 알아야만 문제 맞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딱 하나 아는데 하필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운 좋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4개는 다 맞는 거고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2개는 늘 헷갈렸어요. 2개는.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국사를 정말 못했는데 제일 취약 과목이 국사였어요. 수능 그 학력고사 대입시험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게 국사 세계사예요. 수학은 1개 틀리고 이러는데 수학은 1개밖에 안 틀리고 그래요. 영어 수학은 거의 뭐 만점 수준이잖아요. 근데 국사에서 다 까먹어요. 국사에 25문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6문제 틀리고 막 이렇게 50점 만점, 60점 만점인 것에서는 별로 안 틀리고 25점 만점에서 6개 틀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수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 있잖아요. 세계사는 10개 중에 3개 맞추고 그래요. 진짜 세계사는 까락이었어요, 까락. 정말 역사를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법풍왕 뭐 지능왕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법풍왕만 배웠으면 괜찮았을걸. 지능왕까지 배워가지고 더군다나 법풍왕 때 뭐 대가야를 정복했다, 뭐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또 진흥왕 때 또 대가야를 정복했다 나오거든. 이게 한 왕만 알고 한 가야만 정복했으면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다음 거 다른 거 해도 이게 짝이 안 맞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개를 배웠더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헷갈린 거예요. 재작년까지 헷갈렸어요. 근데 재작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수험생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뻐끔뻐끔으로 외우래요. 뻐끔뻐끔.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정복했대요. 뻐끔으로. 그때부터 이제 한 큐 이제 딱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바보같이 공부한 거죠. 그렇게 헷갈렸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생각을 했으면은 안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 부분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렇다는 사실이니까 그냥 팩트죠, 팩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를 찾아내라고요? 암기할 수 있는 거를 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대로 이렇게 찾아내 보시라고요. 암기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고요? 그때 이해를 또 하고, 암기가 안 되면 패스하지 말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하고, 이해도 안 되면은 그땐 패스하고, 아무튼 이제 이쪽 방법과 저쪽 방법을 다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가끔가다 수험생분이 알려준 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전파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 부동산 관리라는 파트는 크게 이제 3파트로 나누어져요. 여기는 그 한 파트가 없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리의 의의나 그 백일 쪽은 그렇게 할 거는 없어요. 이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부동산 관리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관리를 한다면 뭘 하는 게 관리일까 생각해 보세요. 관리를 한다면 뭐 하는 게 관리예요? 누가 부동산을 관리해 달래. 내가 뭘 하면 관리해 주는 걸까요? 유지하는 거. 청소하고 깨진 거 갈고 고장난 거 고치고 이런 관리가 가장 쉽게 생각이 날 수 있죠. 이게 이제 협의의 관리라 그래요. 이런 걸 이제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으로 늘 보기 때문에 기술적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줄 때에는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이 시킨 대로 받는 거 말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임대료 수준을 책정을 해서 계약서 써주고, 계약서 쓰는 건 뭐예요? 법적 관리요. 계약하는 거, 법적 관리 그런 것도 해주고, 이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것이 이제 광의의 관리가 되는 거죠. 복합 개념에 따라. 그래서 법적인 관리하면은 권리 측면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계약한다거나 이런 건 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권리 측면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소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그런 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법적인 측면의 관리.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는 세콤 용역비 견적받고 청소 용역비 견적받아서 이게 적당한 비용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수익 비용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청소하고 이런 보안 장치가 어떤지 이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라는 걸 무슨 특별히 어렵게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표현할 필요 없이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일체의 행위 전부 다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유지하든 개량하든 보존하든 뭘 하든 일체의 행위가 전부 다 뭐다? 부동산 관리 일체의 행위. 자, 그렇게 해두시고 이제 크게 세 개 주제가 있는데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출제되는 세 가지 주제,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 영역, 내용, 방식 이렇게.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영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부동산 관리의 종류해서 102쪽에 보시면은 그게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동산 관리 내용이라고 할 때 법경기 하는 거예요. 법경기. 그래서 학자마다 좀 구분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 사람마다 구분하긴 하는데 이게 법경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이게 자위혼해요.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요. 자, 이것이 주로 출제되고 나머지 내용들이죠. 103쪽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다. 104쪽에 넘어가면은 임대료 결정 방법이다. 건물 생애주기다.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10분의 1이나 2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부동산 관리용. 요것도 꽤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거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부동산 관리. 이게 이 부동산 관리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다음이 이놈이에요. 이게 지금 교재에 없는데, 영역이라고 하면은, 범위를 말하는 범위. 범위가 넓냐, 좁냐, 더 좁냐,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자산 관리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이렇게 하고, 시설 관리, 이런 게 있어요. 이 자산 관리는 영어 단어로 asset management라 그래요. asset management.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property management 그래요. 이렇게. 자, 제가 영어 단어를 쓰는 이유가요. 지금까지 영어 단어 잘 안 썼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안 쓴 거 아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게 프라퍼티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우리 시험에서 이게 번역을 할 때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이 된 적이 있고요.
이걸 재산관리 이렇게 번역한 적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보다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거든요. 이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늘 써줍니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영어 단어를 써주기 때문에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에셋하고 프로퍼티의 차이점이 에셋은 뭐 미래에셋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만 자산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주식, 예금, 뭐 금 이런 거 다 에셋이죠. 근데 요거는 꼭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재산관리로 번역한다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번역이 더 나은데 이렇게 번역할 때도 프로퍼티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건물에. 꼭 건물에 맞추지 초점을 맞춘 부동산 중에서도 좀 좁게 보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이게 더 넓죠, 이게.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이렇게. 이 자산관리는 다른 자산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된 놈인데 고향이 합천이에요.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부산에 가서 이제 금형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배웠대요. 이제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금형 공장에 간 거죠. 금형 공장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금형이라는 게. 금형이라는 게 어떤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거를 제작해 주면은 그 틀에다가 뭐를 자꾸 찍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그 제품을 찍을 때 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틀 만드는 회사. 틀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튼 거기 가서 일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저하고 같은 학번으로.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그냥 가듯이 그냥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녀석이죠.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그 정도면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똘똘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군의관으로 가면 이제 훨씬 편할 텐데 중간에 휴학을 하고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방해를 받은 이제 부산에서 방해를 받았는데 방위병들은 이제 저녁 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과외를 한 거죠. 과외를 해서 돈 좀 벌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독서실도 다니고 하면서 이 독서실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독서실에 한 켠에서 뭐 과외를 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 독서실이 있는 그 건물에 이제 주인 아들을 가르쳤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게 되고 독서실을 이제 누가 팔게 됐대요, 그 주인이. 근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인수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 이때 독서실은 이게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 당시 독서실이 이 거리 제한이 있는 거 아세요? 거리 제한. 독서실 하나 차리잖아요. 그럼 200m, 반경 200m 내에 독서실을 못 차려요. 그때는 거리 제한이 독서실만 있는 게 아니고 목욕탕, 주유소, 뭐 별의별 게 거리 제한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독서실이 잘 됐나 봐요. 독서실이 빈자리 하나도 없었대요. 월 단위로 끊는 자리가 50개면은 50개가 다 가득 찼대요. 자, 근데 학생들이 50명이 동시에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끊었는가 하면은 1일짜리도 끊었대요. 안 오는 애 자리에다가. 그날 안 오는 애 자리에다가 하루짜리도 받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익이 가능 총소득 이상이 되는 거죠. 가능 총소득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좀 벌었잖아요, 또. 과외해서 돈 벌었죠. 그러니까 뭐 과외도 했겠다.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학원이 엄청 잘 된 거예요. 수억을 번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서울대 의대 중퇴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중퇴하고 이제 수억을 벌었으니까 굳이 대학 의대를 갈 필요가 없죠. 힘든 공부해서 뭐해.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근데 돈 벌다 보면 이제 또 젊은 친구가 돈을 벌다 보면 또 이제 여자들이 또 이렇게 따르잖아요. 사랑의 도피를 하느라고 다 처분하고 서울로 왔어요. 그 서울로 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공부한답시고 공부를 했는데
그 번 돈을 주식에서 다 말아먹고 다시 부산으로 갔어요. 다시 부산으로 갔는데 그 이제 자기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애 아버지 그 이제 부자인 그 사람, 그 건물 그 주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너 저 건물 하나 좀 관리를 해라 해서 맡기더래요. 근데 그 건물이 뭔가 하면은 모텔이었대, 모텔. 모텔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머리는 똘똘하니까 그 주변의 모텔들을 다 하룻밤씩 자본 거예요. 하룻밤씩 다 자면서 서비스가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모텔을 수익이 엄청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이제 사장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네가 좀 관리를 해봐라. 다 맡긴 거예요, 다. 다 맡겼는데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고 이 사람이 다른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모텔 아니면 호텔이에요. 그래서 얘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일부는 팔아서 좀 다른 자산도 좀 하고 또 이 너무 모텔로만 돼 있으니까 다른 종류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그때 부산 가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에서 이제 뭐 소리 소문도 없이 이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게 한 6, 7년 전이에요. 5, 6년 전. 지금은 어떨런지 또 소식이 끊겼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 친구가 했던 관리가 이 부동산 관리예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처음에 했던 게 다른 자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 친구가 신경 썼던 게 뭐예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 부동산 제가 지금 그 모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관리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자산 봐요, 안 봐요? 다른 자산 봐요, 안 봐요? 안 봐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거 맡아 있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하는 게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고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소유주의 부. 부자 부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까지 신경 써야 돼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라든가 좀 과한 자산은 매각을 하고 부족한 거는 매입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시설 관리는 뭐겠어요? 그 시설 유지 관리겠죠. 범위가 훨씬 좁아지는 거죠. 됐나요? 점점 영역이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항목을 나열을 해놓고 뭐 포트폴리오 관리, 자산 매입, 매각,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방범 관리 이렇게 섞어놓고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됐나요? 그렇게 묻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서 대체적으로 어떤 식이다라는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하면 이제 법경기 했죠. 법적 관리 하면은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권리 분석한다거나 계약서 쓴다거나 이 계약 관리라든가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법적 관리고 요거는 경제적 관리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지 분석 또는 회계 분석, 회계 관리, 수지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가치, 가격, 뭐 수익, 비용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인력 관리도 여기에 넣기도 해요. 인력 관리. 인력 관리는 인사 관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니까 잘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 인사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인사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인사부 배치. 그 배치만 하는 게 아니죠. 뽑잖아요.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퇴직시키고 또는 승진시키고 이게 이제 인사관리죠. 그 인사관리라는 게 사실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원을 뽑기도 뽑아야 되겠지만 배치도 중요하죠. 이 직원이 영업을 잘할 그런 성격의 직원을 사무실에 앉혀놓는다거나 영업 말도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을 또 영업 쪽으로 보내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이 비효율적 인력 관리가 돼버리면 그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죠. 예, 인력 관리를 기술적 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인력 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력 관리 그쪽으로 넣을 수 없고, 인력 관리 법적 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넣는다면 어디밖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밖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관리는 위생 관리, 방역 작업, 청소하고 이런 거, 또는 설비, 또는 방범창 같은 거, 세콤 같은 거, 보안, 보전은 현상 유지,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관리고. 이것만 알아도요. 이거는 웬만큼 다 이제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예, 이건 뭐 별로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에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 그나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를. 여기에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연결되겠죠. 위탁관리의 장점은 자가관리의 단점으로 연결되겠죠.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은 저 103쪽인가요? 이쪽인가요? 103쪽에 그 자가관리해서 그 장점에 그 1번 볼까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자기 거니까 그 정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번은. 다음에 2번에 통제력이 발휘된다 그러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한 달이 걸칠 필요가 없죠. 위탁하면은 한 달이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니까 통제, 그 다음에 2번에 종합 또는 통합 이런 말이 나오면은 통제, 종합, 통합 이런 단어를 기억하는 거죠. 통제, 종합, 통합 이런 단어는 그는 이제 자가관리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4번에 기밀 유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위탁관리 업체가 오면은 이 내부 사정이 그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자가관리의 장점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라고요?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보내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다음에 위탁관리의 장점에 가시면은 전문적 관리의 서비스 제공.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전문가가 한다는 거죠. 자,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 3번으로 연결이 돼요. 관리 비용의 저렴화 및 절감 가능. 전문적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3개 정도네요. 위탁관리는. 그다음에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 신뢰도예요. 신뢰도. 종업원뿐만이 아니라 관리회사 자체의 신뢰도예요.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신뢰도만 체크하면 돼요. 신뢰도. 종업원뿐만이 아니에요. 종업원이나 그 회사의 신뢰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게 가장 큰데 이걸 속여버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제일 대표적인 거 카센터 생각해 보세요. 카센터. 분명히 난 믿고 맡겼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찜찜한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이 펜벨트인가 이게 나갔는지 삑삑 소리가 나. 이게 슈벨이 이게 낡으니까 이게 돌에 헛돌아서 삐리릭 삐리릭 소리 나죠. 소음이. 그래서 가서 갈아달랬더니 5만 원이래요. 그래서 5만 원 알았다고 한참 기다렸어요. 예, 계산하는데 4만 원 달래요. 왜 4만 원이요? 그랬더니 한쪽만 갈았대요. 왜 한쪽만 갈았어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없대요. 새 것이 한쪽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게 이쪽이 낡아서 소리 나는지 저쪽이 낡아서 소리 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쪽만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럼 말이 다르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막 그랬더니 그러면 2만 5천 원만 달라 그러던가. 맞잖아요. 지금 한쪽만 갈고 4만 원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막 찾더니만 찾았대. 근데 이 찾은 게 내 차에서 뺀 건지 안 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했어요. 돈은 더 준 거죠. 5만 원 줬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만 더 주고 이건 내 차에서 뺀 걸 다시 끼워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 거 뺀 걸 저쪽에 넣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요일밖에 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거 점검하려면은. 근데 일요일은 거기 저기 뭐 이마트인가 그 쉬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게 그때 갈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사용해서 또 그랬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찜찜한데 이게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소비자는 발로 투표하는 수밖에. 다음에는 안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당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문제예요.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신뢰도. 이게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 되면은 저 집에서 했다는 걸 까먹는다는 게 문제죠. 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까먹고 또 그 집에 가요. 아무튼 이게 가장 큰 단점,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 이쪽 단점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 장점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 장점이 이쪽으로 가긴 하는데 전형적인 단점이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와 이 혼합 관리의 장점 단점은 모두의 장점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도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형적인 장점이 뭔가 하면은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과도기. 뭔 소리냐면 가장 전통적인 관리로서 가장 오래된 관리가 뭐예요? 자가 관리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위탁 관리로 가는 게 아니라 혼합 관리로 왔다가 위탁 관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부동산 개발론의 몇 가지 주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론. 자, 부동산 개발론 105쪽에 내용 나오죠. 자, 이제 개발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개발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연상되나요? 개발에서는 연상되는 게? 뭐 짓는 거? 뭐 하는 거요? 아, 개발하면 지구단위. 아, 공법은 참 열심히 하는가 보네. 개론도 좀 그렇게 하시면 개론도. 개발하면 지구단위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요렇게. 그건 이제, 그 계획 단위로 개발하는 거죠. 그 단위별 개발이죠. 그거는. 그거 이제 개론에도 정책론에서 나옵니다. 계획 단위 개발해서. 그거는 지역 지구제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와요. 이제 용적률 같은 거를 좀 더 높여주기도 하고 신축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죠. 자, 근데 그거 말고 개발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고요. 이 공부 말고 어디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돼요? 짓는 거 아니에요? 짓는 거? 뭔가를 짓는 거 연상되지 않나요? 개발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건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개발이라고 해요. 택지 개발도 개발이라 하잖아요. 그럼 택지 개발도 개발. 건물 짓는 것도 개발. 다 개발이에요. 개발이라고 할 때는 택지는 조성한다 그러죠. 택지 조성 요것뿐만이 아니라 조성된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뭐예요? 요것도 개발이에요. 자, 요것도 개발, 요것도 개발. 요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죠. 토지 자체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택지 조성이고. 예, 일단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공간 창조라 그래요. 오늘 운동을 하니까 훨씬 낫긴 낫네요. 아니, 운동을 안 할 때는 좀 비실비실한데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또 쌩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지금 쌩쌩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마칠 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가서 이제 뻗을 수는 있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개발이고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뜻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고요. 그게 이제 2번, 3번을 얘기한 거죠. 105쪽에 2번, 3번이 지금 요거 조성하고 건축하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른 구분은 유형 개발, 무형 개발, 복합 개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1 플러스 2가 3이 되는데 유형 개발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지만 절토, 성토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물리적 형상이 변하겠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천마을에 이사 갔을 때 세종시 천마을에 그 주변은 허허벌판이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앞에는 야트막한 야산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냥 버려진 밭 같은 거 그냥 잡초도 자라고 이런 상태.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택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그 자리가 백화점이 들어서는 그런 데로 바뀌었대요. 그때 그걸 알았으면 가자마자 좀 뭔가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사실 이 강의를 하지만 그게 다 어디에 다 나와 있는가 하면은 도시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다 있어요. 어떤 지역에 뭐가 서고 뭐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공법을 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법 열심히 하세요. 공법 열심히 하면 도시관리계획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앞으로 여기다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거기가 그런 데가 지금은 싹 정리된 후에 다 아파트 들어섰어요 벌써.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겼죠. 그는 유형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형 개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것은. 근데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데도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공법에서 도시관리계획 하시죠? 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있어요? 굉장히 많네.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또 개발 제한구요? 제한 지역. 도시계획 사업에 뭐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사업 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정비 사업하는 거는 저기 법이 따로 넘어가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인가 뭐 도시계획 그것도 또 법이 도시개발 사업인가 저쪽 넘어가죠. 기반 시설의 설치되죠. 기반 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뭐 이런 것들 맞나요? 네. 자, 요게 용도 지역 제일 앞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자, 용도 지역이 뭐 있어요? 도간 농자, 도시 지역을 주상공록,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고 도시 관리 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고시하면은 고시한 날부터요. 고시한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요. 네. 효력 발생하죠. 그러면은 땅값은 벌써 뛰어 올라가겠죠. 네. 땅값은 올라가는데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겼지만 땅값은 벌써 올라간다는 얘기는 토지의 이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무형개발이라고 해요. 됐나요? 네. 물리적 형상의 변형은 없지만 이렇게 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무형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대부분 무형개발과 유형개발이 모두 다 있겠죠. 세종시 같은 거 그런 개발할 때는 당연히 용도지역 이런 거 변경하면서 물리적 형상도 바뀌겠죠. 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대체로 다 바뀐다고 보면 돼요. 둘 다 복합 개발. 그게 복합 개발이에요. 됐죠? 그럼 나머지는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수채에서 1섹터 공공부문이죠. 2섹터 민간부문이죠. 3섹터는 1섹터 더하기 2섹터예요. 그 뜻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신개발, 재개발에서는 그 신개발은 뭐 별거 없어요. 신개발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재개발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한 번밖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단어 뜻이니까 이거는 단어 뜻만 체크하세요. 보전
수복, 계량, 철거. 이 단어만 체크하세요. 이 단어뿐만 알면 돼요. 단어뿐만. 단어, 이 보존,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보존, 수복, 계량, 철거. 이 단어뜻만 알면 되니까 보세요. 보존이란 단어는 아까 현상유지라고도 했었어요. 현상유지. 그렇지 않나요? 현상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하잖아요. 그거는 개발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세를 위해서. 자, 그러면 현상유지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보전재개발이라는 거에 보전재개발, 현상유지를 하겠다. 이 소리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현상을 유지시키겠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겠죠. 설마 노후화된 걸 현상 유지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맞나요? 노후화된 걸 현상 유지시키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상태를 현상 유지시키는 거죠. 그럼 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후화를 방지해야 되겠죠. 노후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노후화 방지. 이게 보존재개발이에요. 노후화 방지. 그럼 수복이라는 단어는 복구시키는 거죠. 수복은 복구란 뜻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럼 복구를 시킨다는 게 다 복구시키는 걸까요? 일부만 복구시키는 걸까요? 만약에 다 복구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거지, 이거. 이게 벌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복은 복구인데 뭐만 복구시키는 거예요? 노후화된 것만 복구시키면 되는 거죠. 다 복구시키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복구시키는 건 여기 있으니까, 철거 있으니까. 됐나요? 노후화된 것만 복구 이렇게. 그럼 계량이라는 건 뭐예요?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더 좋게 만드는 거는 개선시킨다거나 없던 거를 첨가시키거나 또는 뭐 더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뭐고요? 계량이에요. 계량. 개선, 첨가, 확장 이런 단어만 알면은 이 구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됐고.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 이거는 공법에서도 좀 다루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안 봐도 돼요. 다음에 비공용 개발하는데 그게 민간 개발이에요. 민간.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오늘은 이번 순환에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중요한 표시만 해놓고요. 넘어가시고, 공용 개발은 이제 공적 주체가 하는 1섹터, 아까 1섹터 앞에 나왔었죠. 나머지 이제 민간 투자 개발 방식 있죠. 자, 그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구 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볼 거예요. 백구 쪽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거는 안 중요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110부터 할 것이고요. 오늘 남은 마지막 내용이 그 영어 단어만 몇 개 알면 돼요. 민간 투자 개발 방식 이렇게 돼 있죠. 108쪽에. 108쪽의 민간 투자 개발 방식은 공공시설의 이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 사업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몇 번 출제됐어요. 몇 번 출제됐는데,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영어 단어만 알면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은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 돈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왜 민자가 민자? 민간 자본이란 뜻이에요. 민간 자본. 왜 민자를 유치할까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또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도 있어요. 공공이 하면은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고속도로 공사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공사. 근데 공기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효율성과 공적 자금 부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이거는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나라 곳간을 빼먹는 구조예요.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무슨 뭐 효율적으로 이용할 일이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빈틈을 노리고 빼먹을 생각을 하고 막 이러지. 지금 굉장히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속 터집니다.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좀 경우에 따라 그냥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기사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구조를 알고 보면은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직도 내가 도를 아직 덜 통했구나. 도를 통해야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러든 말든 그냥 내 속 편하게 사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삽니다. 아마 사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민자유치 사업인데 이게 이제 BTO라는 게 있고요. BTL이라는 게 있고요. BOT라는 게 있고요. BLT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순서를 BTO, BOT 이렇게 할까요? 요거 BTO와 BOT, 그다음에 BTL과 BLT, 그다음에 BOO 이렇게요. 영어 단어는 5개요. 하나는 B, 하나는 T, O, L, O. 자, 이 B는 빌드예요, 빌드. 빌드가 뭐예요, 빌드? 건설하다죠. 짓다, 건물 짓다. 빌딩이 여기서 나온 거죠, 빌딩. 건물. 다음에 T는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언제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전하다 뜻이요.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개발권 양도제 할 때, TDR 할 때. O가 operate예요. 운영하다예요. 요거는 건설하다. 요거는 이전하다. 요건 운영하다. 리스입니다. 리스. 우리 자동차 리스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 리스. 리스예요. 리스 또는 이제 임대차 이렇게. 그다음에 operate예요. 운영하다죠. 운영하다가 아니고 own이에요. own. own은 이제 오너 하는 거 있죠. 기업의 오너다 그러면은 소유자 이제 이 R을 붙인 거예요. own에다 ER 붙여서 오너 하는 거예요. 소유하다요. 소유하다. 소유자. 오너가 소유자. 요 O는 요 O예요. 요 O는 요 O고요. 두 번째 요거고. 이제 PT는 요거고요. 트랜스퍼. 자, 그럼 BTO가 뭘까요? 민간 자본으로 건설을 해요. 건설하자마자 이전을 합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누구한테 이전을 해요? 소유권을? 국가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요. 건설하자마자. 자, 그럼 민간 자본은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주면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운영해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요. 자,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받죠? 그걸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근데 그 투자금을 회수를 다 못하면은 국가에서 수익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행요금이 좀 비쌉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게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원칙이죠. 그게 국가 돈이 들어가면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돈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는 보통 일반 고속도로의 한 2배가 되죠. 다녀보면 더 비싼 거 아시겠죠? 일반 고속도로는 100km 달리면 한 5,000원 나옵니다. 근데 민자고속도로는 100km 달리면 한 10,000원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만원보다 짧은 구간에도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거가대교 이런 데 있죠. 침매터널. 거가대교 침매터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가덕도하고 부산하고 사이인가, 가덕도하고 거제 사이인가, 가덕도하고 부산 사이인 것 같은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밑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밑에 이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 이 커다란 이 터널 같은 구조물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터널 같은 구조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길쭉한 거 있죠. 길쭉한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몇 개를 떨어뜨려서 연결한 거예요, 이걸. 이 터널을 이렇게 연결해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물을 떨어뜨려서 바닥에다가. 바닥에 굴을 뚫는 게 아니고 구조물을 떨어뜨려서 그 구조물을 조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렇게 만든 해저 터널이에요, 해저 터널. 그러니까 바다를 땅굴 뚫듯이 뚫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있어요. 그 구간은 몇십 킬로 안 돼요. 몇십 킬로 안 되는데 10,000원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민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금이 비싸야만 투자비를 회수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다 그래요. 예, 보통 이제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의 2배인데 제일 비싼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에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예요. 거기는 킬로미터당 200원 정도 돼요. 거기하고 구간 한 30몇 킬로 되는데 거기는 6,700원인가 뭐 안 올랐으면 뭐 7,000원 조금 덜 되는데 킬로미터당 200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100원, 민자 고속도로 100원. 네, 일반 고속도로는 50원. 이렇게. 자,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신 요거는 뭐예요? 먼저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요 BOT 방식이 영등포 역사예요. 영등포 역사를 롯데에서 지었거든요. 이걸 20년인가 25년인가 기간으로 해서 지금 그 영등포역에 롯데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그리고 그 안에 맥도날드다, 무슨 세븐일레븐이다, 뭐 편의점이나 뭐 점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익 계속 내고 있죠, 지금. 그걸 20년 또는 25년간 내고 이제 다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코레일한테 넘겨주는 거야. 코레일한테. 됐나요? 민자 역사잖아. 민자 역사. 그래서 민자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먼저 이전하느냐, 나중에 이전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L은 리스죠, 리스. 자, 우리 임대료 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 도서관, 학교. 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 자, 시립도서관에 시민들이 오는데 도서관 짓는데 돈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라. 못하죠. 학교, 공립학교. 공립학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공립학교는 학생들한테 학교 짓는데 들어간 돈 달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필요하니까 민자를 이용해서 건설은 해놓고 누가 리스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시립도서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스료를 줘야죠. 우리 자동차 그 리스할 때 그 리스료로 주는 것이 그 자동차 비용하고 그 자동차 그 리스 회사의 수익하고 다 포함시켜서 주는 거죠. 그거를 계약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리스료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은 하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주체로부터 리스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거예요. 임대료.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오운이죠, 오운.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고 소유하면서 이제 운영해서 회수해 나가는 걸 말해요. 됐나요? 됐죠? 됐습니까? 영어 단어만 잘 아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에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됩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히 저 BTO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이 많이 돼요. 됐나요? 오늘은 됐나요? 몇 번 물어도 마칠 생각 없이 계속 공부하고 싶은가 봐. 비호가 소유권이 운영권이 있는데 BOO, 예,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어. 이전 안 해요.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이 소유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개발 남은 거 하고요. 마케팅 그리고 앞부분 저 남은 거 하고 감정평가까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